이건 명백한 조작입니다. 빛의 굴절과 채도를 교묘하게 비튼 아주 저급한 가짜 영상이란 말입니다. 보스턴 편집국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제가 소리쳤을 때 편집국은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제 앞에 모니터에는 2026년 서울 석촌호수라는 곳의 야경이 일렁이고 있었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스스로 분홍빛 인광을 내뿜는 듯한 그 비현실적인 벚꽃 파도를 보며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22년 동안 전 세계의 사계를 렌즈에 담아온 저 로버트 밀러에게 그 장면은 그저 관광객을 납기 위한 한국의 세련된 CG에 불과했으니까요. 저는 그 길로 짐을 쌌습니다. 벚꽃의 종주국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일본 교토의 100년 전통을 비웃는 이 기만적인 한국발 바이럴의 실체를 제 카메라로 직접 고발하겠노라 다짐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비행기에 몸을 실은 순간부터 제 22년 커리어가 송두리째 무너져 내릴 거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끝에서 마주한 것은 가짜 영상이 아니라 제가 평생 외면해왔던 눈부시고도 아픈 진실의 뿌리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장의 사진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2026년 봄, 전 세계 SNS를 뒤흔든 영상 하나가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수천 그루의 벚나무가 스스로 빛을 발하듯 분홍빛으로 일렁이는 서울 석촌호수의 야경이었습니다. 이 영상의 조회수는 단 며칠 만에 1억 회를 돌파했고 전 세계 여행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올 봄엔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 지구 반대편 미국 보스턴의 한 편집국에서 이 영상을 보며 콧방귀를 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조작이야. 태도를 잔뜩 높인 부정이거나 정교하게 만든 CG야. 100년 전통의 교토 벚꽃이 이런 저급한 마케팅에 밀릴 리 없어. 그는 22년 경력의 내셔널 지오그래픽 선임 사진기자 로버트 밀러였습니다. 20년 동안 매월 4월이면 일본 교토의 철학의 길을 머물며 벚꽃 사진을 찍어온 스스로를 세계 최고의 벚꽃 권위자라 자부하던 51세의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편집장에게 달려가 선언했습니다. 한국으로 직접 가서 이 조작된 영상의 실체를 폭로하는 기사를 써오겠다고 말입니다. 22년 커리어를 건 자신만만한 선전포고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한국 땅에 발을 내디딘 순간부터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인천공항을 나와 리무진 버스를 탄 지 채 10분도 되지 않아 수십 킬로미터에 걸쳐 끝없이 이어지는 벚꽃 가로수 터널의 넋을 잃고 서울 여의도 지하철 출구를 나서는 순간 16mm 초광각 렌즈로도 담을 수 없는 코끼리의 압도적 규모 앞에 셔터조차 누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남 진해라는 작은 도시에서 그는 한 노교수로부터 평생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었던 충격적인 진실을 듣게 됩니다. 저 나무들의 고향은 일본이 아닙니다. 진짜 뿌리는 바로 한국의 제주도입니다. 22년의 확신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 로버트 밀러의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 로버트 밀러는 실존 인물을 바탕으로 각색된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가 목격한 풍경들, 그가 발걸음을 멈춘 장소들, 그리고 그를 무릎 꿇게 만든 역사적 사실들, 즉 왕 벚나무의 제주도 자생지, 진해의 순환과 부활의 역사, 그리고 2026년 한국이 전 세계 벚꽃 여행의 중심으로 떠오른 현상은 모두 실제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허구의 옷을 입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실은 오로지 현실입니다. 한 외국인 사진기자의 눈을 통해 우리가 너무도 익숙해서 미처 알아채지 못했던 이 땅의 봄이 얼마나 경이롭고 위대한지, 그리고 그 꽃 한 송이에 얼마나 깊은 역사와 한국인의 정서가 담겨 있는지를 함께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저는 로버트 밀러입니다. 올해로 51살이 된 저는 미국 보스턴에 본사를 둔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22년째 선임 사진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의 절반에 가까운 시간을 카메라 렌즈 뒤에 숨어 전 세계의 경이로운 풍경을 쫓아다녔죠. 특히 아시아의 사계절은 저의 주 전공이자 자존심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벚꽃에 관해서라면 저는 스스로를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권위자라고 자부해왔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제 4월은 언제나 일본 교토의 철학의 길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곳의 벚꽃이 뿜어내는 정적인 우아함, 고요한 사찰의 기와 위로 떨어지는 꽃잎 한 장의 미학이 벚꽃의 정점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제 하드디스크에는 수만 장의 교토 사진이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고 저는 그 사진들로 전 세계 독자들에게 벚꽃은 곧 일본이라는 공식을 수십 년간 주입해왔습니다. 그것이 저의 커리어였고 제가 가진 세계관의 뿌리였습니다. 그런데 2026년의 봄은 시작부터 불쾌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보스턴 편집국의 제 책상 위로 후배 기자인 케이트가 다가와 핸드폰 화면 하나를 내밀었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서울의 석촌호수라는 곳에 야경이 담겨 있었는데 그것은 제가 알던 벚꽃의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수천 그루의 벚나무가 마치 인광을 내뿜는 거대한 핑크빛 생명체처럼 일렁이고 있었고 그 주변을 에워싼 수십만 명의 인파가 내뿜는 에너지는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로버트, 이거 보세요. 지금 SNS에서 조회수가 1억 회를 넘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올봄 벚꽃 여행지로 일본이 아니라 한국을 1순위로 꼽고 있다니까요. 항공권 예약률이 전년보다 180%나 올랐대요. 케이트의 들뜬 목소리가 제 고막을 때릴 때 저는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진기자로서의 직관이 제게 속삭였거든요. 이건 가짜다. 이건 마케팅을 위해 채도를 잔뜩 높인 보정의 산물이거나 아니면 정교하게 만들어진 CG 영상일 것이라고 말입니다. 꽃이란 무릇 태양광 아래에서 제 빛을 내는 법인데 야간 조명만으로 저런 선명한 분홍빛 파도를 만든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케이트, 이건 명백한 조작이야. 한국인들이 관광객을 끌어모으려고 디지털로 색칠을 한 거라고. 100년 전통의 교토 벚꽃이 이런 저급한 마케팅에 밀릴 리가 있겠나? 데이터가 움직인다고? 그건 대중이 속고 있다는 증거일 뿐이야. 저는 그 자리에서 편집장 마크의 방으로 직행했습니다. 그리고 제안했죠. 한국 벚꽃의 실체를 밝히는 현장 취재를 가겠다고 말입니다. 조작된 영상이 어떻게 전 세계 관광시장을 기만하고 있는지, 진짜 벚꽃의 품격은 왜 여전히 일본에 남아있는지를 제가 직접 증명해 보이겠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마크는 제 오만한 확신을 보며 묘한 미소를 짓더니 출장 결제 서류에 사인을 해주더군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제 아이패드에 저장된 교토의 벚꽃 사진들을 한 장씩 넘겨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것이 기준이다. 이 우아함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것은 가짜다. 그렇게 22년차 베테랑의 자부심을 갑옷처럼 두르고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인천공항의 입국장을 빠져나올 때까지만 해도 제 기세는 등등했습니다. 공항 안은 여느 대도시의 공항과 다를 바 없이 차갑고 기계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서울 도심으로 향하는 리무진 버스에 올라타 고속도로를 달리기 시작한 지 불과 10분도 되지 않아 제 갑옷의 첫 번째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고속도로 양옆으로 늘어선 가로수들이 전부 흰색과 분홍색의 거대한 띠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한두 그루가 아닙니다. 수 킬로미터, 아니 수십 킬로미터가 넘는 길 내내 벚꽃 가로수가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시속 100km로 달리는 버스 창밖으로 꽃잎이 비처럼 쏟아지는데 그 밀도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저는 카메라 가방의 지퍼를 열려다 말고 손을 멈췄습니다. 뷰파인더로 보기도 전에 제 생전 처음 보는 압도적인 규모의 넋을 잃고 만 것이죠. 서울 도심으로 들어서자 상황은 더욱 비현실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숙소로 향하는 길, 평범한 아파트 단지의 진입로가 온통 벚꽃 터널로 변해 있었습니다. 30년은 좋게 넘어 보이는 거대한 벚나무들이 서로 가지를 맞대고 하늘을 가려버린 풍경 아래에서 한국의 어머니들이 장바구니를 들고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가는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교토에서는 입장료를 내고 정해진 구역에 들어가야만 볼 수 있던 그 귀한 풍경이 이곳에서는 서민들의 일상 속에 공기처럼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편의점 옆에도 세탁소 앞에도 낡은 미용실 간판 위로도 분홍색 꽃가지가 늘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호텔에 체크인을 하는 것도 잊은 채 길 한복판에 서서 중얼거렸습니다. 누가 도시 전체에 분홍색 페인트를 뿌려버린 건가? 다음 날 아침 저는 첫 취재지로 여의도를 선택했습니다. SNS에서 그토록 찬양하던 윤중로의 실체를 확인하고 비판적인 기사를 쓰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지하철역 출구를 나오는 순간 제 눈앞에는 제가 평생 본 적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출구 계단을 오르자마자 머리 위로 벚꽃 커튼이 쏟아져 내리는데 그 사이로 부서지는 아침 햇살이 꽃잎을 투과하며 눈부신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22년 경력의 사진기자인 제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카메라를 꺼내야 한다는 직업적 본능보다 이 광경이 현실인가를 의심하는 인간적 당혹감이 앞섰습니다. 16초광각 렌즈를 꺼내 프레임에 담으려 했지만 렌즈의 한계치를 넘어서는 끝없는 꽃길의 향연에 셔터조차 누르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정말로 당혹게 만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수십만 명의 한국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축제 같은 풍경 속에서 믿기지 않을 정도의 질서와 품격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는 깨끗한 길, 서로의 사진을 찍어주며 웃는 얼굴들,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놀라게 한 것은 그 꽃나무 아래에서 펼쳐지는 기적 같은 배달 문화였습니다. 강변 잔디밭에 돗자리를 펴고 앉은 가족들이 스마트폰 몇 번만 누르면 따끈따끈한 음식이 정확히 그 자리로 배달되어 오더군요. 벚꽃이 비처럼 내리는 나무 아래에서 가족들이 모여 앉아 따뜻한 김밥과 치킨을 나누어 먹으며 행복해하는 그 모습은 제가 비판하려 했던 조작된 이미지가 아니라 세상 어디에도 없는 한국인만의 따스한 정이 담긴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취재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바이럴 조작이라는 단어 대신 이렇게 적었습니다. 밀도가 측정 불가능함. 프레임의 재설계가 아니라 내 세계관의 재설계가 필요함. 셔터를 한 번도 누르지 못한 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기준으로 삼았던 교토의 벚꽃이 정교하게 다듬어진 분재였다면 이곳 서울의 벚꽃은 도시 전체가 꽃의 바다에 잠긴 듯한 생명력 그 자체라는 사실을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아직 이 나무들의 뿌리에 얽힌 비밀도, 그리고 저를 더 깊이 무너뜨릴 지방 소도시의 진짜 풍경도 마주하지 못한 상태였으니까요. 비행기 안에서 가졌던 그 오만했던 확신이 서울의 첫날 공기 속에서 맥없이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 가방을 고쳐맸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의 벚꽃을 반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도무지 믿기지 않는 풍경의 진실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찾아야만 했습니다. 22년 커리어를 걸고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뜨거운 봄의 여행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서울 여의도를 빠져나온 제 머릿속은 온통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분명 저는 반박 기사를 쓸어 왔습니다. 한국의 벚꽃은 인위적이고 조작된 영상에 불과하다라고 전 세계 독자들에게 외칠 준비를 하고 왔단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본 여의도의 풍경은 사진 한 장으로 오려낼 수 있는 단편적인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거대한 문화였고 시민들의 평범한 일상이 꽃과 뒤섞여 내뿜는 강력한 에너지였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지만 단 한 문장도 쓰지 못했습니다. 조작이라는 단어를 쓰기엔 제 눈에 담긴 잔상이 너무도 선명했고 아름답다는 단어를 쓰기엔 20년 넘게 쌓아온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다음 날 아침 결단을 내렸습니다. 서울은 대도시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 관리하는 쇼윈도 같은 곳일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래, 진짜 실체는 지방 소도시에 있을 거야. 그곳의 초라한 현실을 보면 내 생각이 맞았다는 게 증명되겠지. 저는 곧바로 서울역으로 향해 경남 창원으로 가는 KTX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목적지는 세계 최대의 벚꽃 축제가 열린다는 진해였습니다. 기차가 남쪽으로 달릴수록 제 마음은 묘한 긴장감으로 요동쳤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제 예상을 비웃기라도 하듯 여전히 분홍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경기도를 지나 충청도, 경상도로 접어드는데도 벚꽃의 행렬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기차 선로 주변을 마치 호위무사처럼 에워싼 벚나무들이 속도감 있게 지나갈 때마다 저는 제 20년 커리어가 조금씩 깎여나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기차 안에서 제 옆자리에 앉은 한 젊은 외국인 여행객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배낭을 맨 그는 자신을 영국에서 온 제레미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지도 앱을 보여주며 자신이 이번 봄에만 한국을 3번째 방문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로버트, 당신도 체이서인가요? 저는 지난달 말에 제주도에서 시작해서 부산을 거쳐 지금 진해로 가고 있어요. 다음 주에는 다시 강원도로 올라갈 생각입니다. 한국은 정말 미친 나라예요. 어떻게 나라 전체가 순차적으로 꽃을 피우며 사람을 홀리는지 모르겠어요. 그가 말한 체이서. 꽃을 쫓는 사람들. 저는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일본을 다니면서도 들어본 적 없는 개념이었습니다. 일본은 땅이 남북으로 길어 꽃을 따라 이동하기가 쉽지 않지만 한국은 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듯 남쪽 끝에서 북쪽 끝으로 벚꽃이 파도처럼 밀고 올라옵니다. 타이밍만 잘 맞추면 한 달 내내 절정의 벚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애써 담담한 척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심한 패배감을 느꼈습니다. 창원중앙역에 내려 진해로 들어가는 버스로 갈아탔을 때 저는 비로소 제가 가진 모든 고정관념이 완전히 박살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버스가 진해 시내로 접어드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뻔했습니다. 그것은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꽃의 요새였습니다. 진해라는 도시에는 약 36만 그루의 왕벚나무가 심겨 있다고 합니다. 숫자로 들었을 때는 실감이 나지 않았는데 직접 그 안에 들어가 보니 알겠더군요. 건물의 윤곽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길의 경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사이를 가득 채운 분홍색과 흰색의 구름 같은 꽃송이들 뿐이었습니다. 가로수만 벚꽃인 게 아니라 골목길 안쪽, 집 마당, 학교 운동장, 심지어는 산 중턱까지 온통 하얗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버스에서 내려 여자천이라 불리는 작은 하천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약 1.5km에 이르는 하천 양옆으로 벚나무들이 가지를 길게 늘어뜨려 하천 위로 거대한 꽃지붕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한 번 불 때마다 수만 송이의 꽃잎이 물 위로 떨어져 내려 분홍색 물결이 되어 흘러갔습니다. 그 모습은 제가 교토의 철학의 길에서 보았던 정적인 아름다움을 비웃기라도 하듯 생명력이 넘치다 못해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었다가 다시 내렸습니다. 찍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압도적인 규모와 밀도를 담아낼 수 있는 프레임은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제22년 경력의 사진 기술이 이 거대한 자연의 향연 앞에서는 고작 아이들의 장난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취재 수첩에 딱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곳에는 도시가 없다. 오직 꽃으로 빚은 세계가 존재할 뿐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다지 멀지 않은 중원 로터리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우렁찬 북소리와 트럼펫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를 따라가 보니 흰 제복을 입은 대한민국 해군 의장대가 벚꽃잎이 흩날리는 거리 한복판을 위험있게 행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을 의심케 하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한국 해군 뒤로 익숙한 제복이 보였습니다. 바로 미 해군 의장대였습니다. 흰색과 남색의 제복을 입은 두 나라의 군인들이 벚꽃 터널 아래를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머리 위로는 눈송이 같은 꽃잎이 축복처럼 떨어지고 바닥에는 꽃잎이 양단 융단처럼 깔려 있었습니다. 그 장엄하면서도 평화로운 광경 앞에서 저는 카메라를 쥔 손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꽃구경이 아니었습니다. 이 축제의 뿌리가 이순신 장군이라는 한국의 성웅을 기리는 마음에서 시작되었고 이제는 동맹국인 미국까지 함께 어우러지는 거대한 평화의 장이 되었다는 사실에 저는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인파 속에 섞여 행진을 지켜보던 한 노신사가 저를 보더니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는 은퇴한 식물학 교수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온 사진기자라고 하자 그는 제가 메고 있는 카메라를 한참 바라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 아름다운 꽃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벚꽃 아닙니까? 일본의 소메이요시 노왕벚나무 품종 말입니다. 그러자 노 교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자부심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많은 분이 그렇게 오해하시죠. 하지만 저 나무들의 고향은 일본이 아닙니다. 저 나무들의 진짜 뿌리는 바로 한국의 제주도입니다. 1960년대에 우리 학자들이 제주도 한라산 자락에서 왕벚나무의 자생지를 발견하면서 만천하에 증명된 사실이지요. 누가 심은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스스로 태어나 자라온 우리 나무입니다. 저는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20년 동안 벚꽃을 찍으러 전 세계를 다녔지만 단 한 번도 그 나무의 원산지를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일본이 세계에 벚꽃을 알렸으니 당연히 일본의 것이라 생각했던 제 오만이 송두리째 뿌리 뽑히는 기분이었습니다. 노 교수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은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려고 이 진해에 저 나무들을 잔뜩 심었습니다. 해방 후 분노한 한국 사람들은 일본 나무라며 도끼를 들고 저 나무들을 다 베어버렸어요. 수만 그루가 잘려나갔죠. 하지만 나중에 저 나무들의 고향이 우리 제주도라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우리 국민은 베어낸 나무를 대신해 더 많은 나무를 심고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미워했던 나무가 사실은 우리 자식이었다는 걸 알았을 때의 그 마음. 선생님은 이해하시겠습니까? 노 교수의 말을 듣는 순간 제 시야가 흐릿해졌습니다. 창밖으로 무심하게 흩날리던 꽃잎들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저 꽃송이 하나하나에는 억울하게 베어졌던 아픈 역사와 다시는 뿌리 뽑히지 않겠다는 한국인들의 강인한 의지가 서려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토록 우아하다고 찬양했던 일본의 벚꽃이 인위적으로 가공된 미학이었다면 이곳 진해의 벚꽃은 모진 세월을 견디고 살아남은 민족의 생명력이었습니다. 저는 카메라 가방에 넣어두었던 반박 기사 초안 뭉치를 꺼냈습니다. 한국의 벚꽃은 가짜다라고 적어두었던 그 오만한 기록들을 저는 떨리는 손으로 찢어버렸습니다. 저는 사진기자로서 가장 치욕스러운 그러나 가장 가치 있는 패배를 인정해야 했습니다. 저는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경화역이라는 폐역에 들렀습니다. 이제는 기차가 다니지 않는 낡은 철길 위로 벚꽃이 터널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철길 위를 젊은 연인들, 유모차를 끈 부부, 지팡이를 짚은 노인들이 한데 어우러져 걷고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서두르는 사람 없이 쏟아지는 꽃빛 속에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철길 옆 낡은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22년 동안 렌즈 뒤에 숨어 세상을 제 기준대로 재단해왔던 제 자신이 너무도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카메라를 내려놓고 처음으로 사람의 눈으로 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왜 2026년 전 세계 사람들이 그토록 한국으로 몰려드는지, 왜 그들이 일본을 제치고 이곳 서울과 진해를 최고의 명소로 꼽는지 말입니다. 그것은 단지 꽃이 예뻐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꽃 아래에 흐르는 한국인의 정과 아픈 역사를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킨 그들의 고귀한 정신에 감동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진해의 하늘은 다시 한번 분홍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조명이 켜진 벚꽃은 낮보다 더욱 화려하고 비현실적으로 빛났습니다. 저는 이제 이 풍경을 조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적이고 숭고한 회복의 현장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기사의 제목을 새로 적었습니다.
내가 찍을 수 없었던 나라 벚꽃의 뿌리를 되찾은 한국의 봄. 그렇게 제 오만의 조종을 울리며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제 여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 경이로운 반전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저는 이제 두려움이 아닌 경외감을 안고 다음 장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진해에서의 밤은 짧았지만 그 울림은 제 인생 전체를 흔들 만큼 거대했습니다. 노 교수의 목소리, 잘려나간 나무들의 비명, 그리고 다시 그루터기에서 피어오른 분홍빛 위로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뜬 눈으로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사진기자로서의 22년이 마치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기분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은 시원했습니다. 거짓된 확신을 버리고 나니 비로소 진실을 담을 수 있는 빈 그릇이 된 기분이었으니까요. 저는 다시 서울로 갔습니다. 처음 저를 비웃게 만들었던 그 발단, 석촌호수의 야경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이 서사가 완성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반박하러 가는 저격수의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고해성사를 앞둔 신자의 마음으로 저는 다시 서울행 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곧장 잠실로 향했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한 석촌호수는 낮과는 전혀 다른 대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호수를 둘러싼 수천 그루의 벚나무 위로 어둠이 내리자 하나둘 조명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숨이 멎는 것 같은 환각을 경험했습니다. 보스턴 편집국 모니터에서 보았던 그 장면, 제가 합성이자 조작이라고 소리쳤던 그 풍경이 제 눈앞에 그대로 재현된 것입니다. 아니, 화면은 실제의 절반도 담아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인공적인 조명이 꽃잎의 세포 하나하나를 투과하며 안쪽에서부터 빛을 내게 만들고 있었는데 그것은 꽃이라기보다는 거대한 분홍빛 다이아몬드 가루를 뿌려놓은 듯한 광경이었습니다. 호수 수면 위로 그 빛이 반사되어 일렁일 때 세상은 위아래가 바뀐 채 온통 분홍빛 우주로 변해버렸습니다. 저는 한동안 카메라 가방을 움켜쥔 채 제자리에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22년 동안 전 세계의 밤을 찍어왔지만 조명과 자연이 이토록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성스러운 분위기까지 자아내는 곳은 단연코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호숫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꺼내는 대신 주변의 사람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만 명의 인파가 호수를 메웠지만 소란스럽거나 무질서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고 꽃길을 걷는 그들의 표정에는 형언할 수 없는 평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때 제 옆자리에 한 가족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젊은 부부와 유치원생쯤 되어 보이는 어린 딸, 그리고 머리가 희끗한 할머니가 함께였습니다. 그들은 작은 돗자리를 펴더니 가방에서 김밥과 따뜻한 차가 담긴 보온병을 꺼냈습니다. 아이는 꽃잎이 머리 위로 떨어질 때마다 까르르 웃으며 손을 뻗었고 할머니는 그런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꽃을 응시했습니다. 엄마, 꽃이 밤인데도 안 자고 우리를 기다려준 것 같아. 아이의 맑은 목소리에 부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는데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하고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가 그토록 우월하다고 믿었던 일본의 벚꽃 문화는 감상의 대상이었습니다. 정해진 법도와 정적인 미학 속에서 꽃을 관찰하는 행위였죠. 하지만 한국의 벚꽃은 삶 그 자체였습니다. 꽃 아래에서 밥을 먹고 아이를 키우고 부모를 모시며 일상의 행복을 나누는 장소. 꽃은 그저 구경거리가 아니라 한국인들의 고단한 하루를 위로하고 다시 내일을 살게 하는 거대한 품이었던 겁니다. 제가 보스턴에서 냉소적으로 비웃었던 그 배달 문화도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 돗자리 앞까지 음식을 가져다주는 그 경이로운 IT 기술은 단순히 편리함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꽃 아래에서의 소중한 시간을 단 1분도 놓치지 않게 하려는 서로에 대한 지독한 배려와 한국 특유의 역동성이 결합된 예술이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첨단 문명과 원시적 자연미의 완벽한 결합. 2026년 한국이 세계 1위 관광지로 폭발한 진짜 이유가 바로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취재 수첩을 펴고 떨리는 손으로 문장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오늘 사진기자로서 사망 선고를 받았다. 내가 가진 렌즈로는 이 나라의 정을 담을 수 없기 때문이다. 꽃은 빛을 발하고 사람은 그 빛 아래에서 사랑을 완성한다. 이것을 찍으려 했던 나의 시도는 얼마나 오만한 것인가. 그때였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할머니께서 제 쪽을 바라보시더니 투박한 손으로 김밥 하나를 집어 제게 내미셨습니다.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제게 할머니는 구글 번역기조차 필요 없는 따뜻한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외국 양반 꽃만 보지 말고 이것도 좀 들어봐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데 속이 든든해야 꽃도 더 예쁘게 보이는 법이야. 저는 얼떨결에 그 김밥을 받아 입에 넣었습니다. 고소한 참기름 향과 정성스레 볶은 채소의 맛, 그리고 이름 모를 타국인에게 선뜻 음식을 건네는 그 넉넉한 마음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그것은 제가 22년 동안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먹었던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도 깊은 맛이었습니다. 저는 김밥을 씹으며 참았던 눈물을 기어이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이 나라는 대체 어떤 곳이기에 아픈 역사를 가진 나무를 품어 꽃을 피우고 처음 본 이방인에게 제 가족의 음식을 나누어 준단 말입니까?
산막의 클라이맥스는 멀리 롯데월드타워 위로 터져오른 불꽃놀이와 함께 완성되었습니다. 현대적인 마천루가 벚꽃파도 위로 찬란한 빛을 내뿜고 수만 명의 시민이 동시에 환호성을 지르는 그 순간, 저는 이 나라가 가진 문화적 자존감의 정체를 보았습니다. 일본을 이기려 애쓰지 않아도, 전통을 억지로 강조하지 않아도 그들은 이미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세계를 품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가방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사진기자가 아닌 한 명의 인간으로서 이 아름다운 밤의 일원이 되기로 했습니다. 20년 동안 교토의 벚꽃 아래에서 제가 느꼈던 것이 고독한 미학이었다면 오늘 서울 석촌호수에서 제가 느낀 것은 함께하는 생명력이었습니다. 취재의 마지막 밤, 저는 호텔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보았습니다. 저 멀리 남산타워가 분홍색 조명을 밝히고 있었고 서울의 골목골목은 여전히 벚꽃잎으로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내셔널 지오그래픽 편집장 마크에게 보낼 기사의 최종 제목을 결정했습니다. 제22년의 오만을 꺾은 한국의 봄 우리는 왜 이곳에서 다시 태어나는가? 저는 이미 이전의 로버트 밀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국이라는 거대한 거울을 통해 제 오만과 편견을 마주했고 그 거울이 비춘 진실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핑크빛으로 정복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깊은 슬픔을 가장 환한 웃음으로 바꿀 줄 아는 민족이 일궈낸 필연적인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감동을 넘어 제 인생의 마지막 사진 한 장을 남겨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비록 렌즈에 다 담을 수 없음을 알면서도 제 영혼에 각인된 이 빛나는 나라의 기록을 완성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마지막 날의 태양은 어김없이 떠올랐지만 제가 마주한 서울의 아침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색채로 다가왔습니다. 보스턴에서 챙겨온 무거운 카메라 가방은 어느새 제 몸의 일부처럼 익숙해졌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180도 달라져 있었죠. 처음 인천공항에 발을 내디뎠을 때 이 가방은 한국의 가짜 벚꽃을 저격하기 위한 서늘한 흉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에게 이 가방은 제 인생의 오만을 참회하고 한국이 일궈낸 기적 같은 봄을 정중히 기록하기 위한 성스러운 도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취재지로 다시 한번 서울의 작은 골목들을 택했습니다. 화려한 랜드마크도 좋지만 22년차 사진기자의 직관은 진정한 감동의 끝이 평범한 이들의 뒷모습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어느 이름 모를 동네의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다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곳엔 오래된 세탁소와 작은 분식집, 그리고 그 담벼락을 집어삼킬 듯 흐드러진 거대한 벚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마침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던 아이들이 그 나무 아래에서 걸음을 멈추더군요. 아이들은 가방을 내팽개치고 바람에 날려 바닥에 쌓인 꽃잎을 한 움큼 집어 하늘로 던졌습니다. 와, 눈이다.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질 때 세탁소 안에서 허리가 굽은 할아버지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이들이 어질러 놓은 꽃잎을 쓸어내기는커녕 오히려 아이들의 머리에 붙은 꽃잎을 털어주며 인자하게 웃으셨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진해에서 만났던 노 교수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미워했던 나무가 사실은 우리 자식이었다는 걸 알았을 때의 그 마음. 할아버지의 손길에는 그저 꽃을 아끼는 마음을 넘어 이 땅의 시련을 함께 견디고 살아남은 생명체에 대한 동질감과 깊은 예우가 담겨 있었습니다. 2026년의 한국 벚꽃이 전 세계를 홀린 진짜 힘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수천억 원의 마케팅비가 아니라 집 앞 나무 한 그루를 가족처럼 여기는 한국인들의 지독한 사랑과 정서 말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억지로 프레임을 짜지 않았습니다. 그저 할아버지의 미소와 아이들의 웃음, 그리고 그 위로 쏟아지는 분홍빛 축복을 자연스럽게 렌즈에 담았습니다. 셔터 소리가 이토록 경쾌하게 들린 적은 제 22년 커리어에서 처음이었습니다. 그것은 포착이 아니라 동화였고 관찰이 아니라 참여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저는 공항으로 향하는 리무진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멀어지는 서울의 풍경을 보며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전 세계 독자들에게 제가 목격한 진실을 전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써두었던 반박 기사의 잔재들을 완전히 삭제하고 오직 심장이 시키는 대로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나는 20년 동안 벚꽃의 껍데기만 찍어온 삼류 사진기자였다. 첫 문장을 적고 나니 손가락이 춤을 추듯 움직였습니다. 저는 일본의 벚꽃이 정적인 미학의 완성이라면 한국의 벚꽃은 역동적인 생명력의 절정이라고 썼습니다. 아픈 역사의 도끼날을 견뎌내고 뿌리를 지켜낸 나무들, 그 나무를 다시 심고 가꾸며 세계 최고의 축제로 만들어낸 한국인들의 저력, 그리고 밤낮을 가리지 않는 완벽한 치안과 첨단 기술이 결합되어 전 세계인에게 인생 최고의 봄을 선사하는 이 나라의 품격에 대해 써내려갔습니다. 특히 저는 2026년 세계 1위 관광지로 우뚝 선 한국의 비결이 안전한 자유에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새벽 2시, 벚꽃이 핀 호숫가를 어린아이와 노인이 아무런 공포 없이 걸을 수 있는 나라.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 경이로운 광경이야말로 한국 벚꽃 여행의 진정한 백미라고 말이죠. 제가 합성이라고 비웃었던 그 야경 영상은 조작이 아니라
한국인들이 일궈낸 평화로운 문명의 찬란한 증거였음을 고백했습니다. 글을 마칠 때쯤 버스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비행기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공항 로비의 거대한 창을 통해 한국의 하늘을 보았습니다. 노을이 지는 하늘은 벚꽃보다 더 진한 분홍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핸드폰으로 편집장 마크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로버트, 자네가 보낸 기사 초안을 읽었네. 편집국 전체가 울음바다가 됐어. 22년 동안 자네가 찍은 그 어떤 사진보다 이 글 한 편이 더 강렬하군. 내일 당장 일면 톱 기사로 올리겠네. 제목은 자네가 정한 대로 내가 찍을 수 없었던 나라로 결정했어.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비행기 좌석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창밖으로 한국의 땅줄기가 멀어질 때 저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해줘서. 공항 입국장에는 여전히 수천 명의 외국인이 설레는 표정으로 한국의 봄을 마주하기 위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2026년 이 기적 같은 숫자의 주인공들은 이제 압니다. 일본 갈 이유가 없다는 것, 진짜 벚꽃의 영혼은 바로 이곳, 대한민국에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집으로 돌아가면 저는 제 거대한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20년치의 교토 사진들을 정리할 생각입니다. 지우지는 않겠지만 이제 그것들은 제 인생의 절반의 진실로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의 진실은 이번 열흘 동안 한국에서 마주한 그 눈부신 분홍빛 파도로 채워질 것입니다. 저는 벌써 내년 봄의 비행기표를 검색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카메라 기자가 아니라 그저 벚꽃을 사랑하는 한 명의 여행객으로 오고 싶습니다. 제주에서 시작해 강원도까지 한국의 봄이 옷을 갈아입는 그 경이로운 순간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가슴에 담기 위해서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봄은 이제 세계의 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봄은 제 차가웠던 렌즈와 오만했던 심장을 녹여준 인생 최고의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스턴에서 온 베테랑 사진기자 로버트 밀러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20년의 고집을 꺾고 한국의 벚꽃 앞에 무릎을 꿇은 그의 고백은 사실 우리에겐 너무나 당연하고 익숙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그 길 위의 꽃잎 한 장에도 이 땅을 지켜온 어르신들의 피땀 어린 역사와 꺾이지 않는 민족의 자존심이 서려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일제강점기의 아픔을 딛고 도끼질로 베어지는 순환 속에서도 끝내 제주도의 뿌리를 증명해낸 우리 왕벚나무. 그리고 그 나무를 세계 최고의 명물로 키워낸 우리 국민의 저력은 정말 위대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버트 밀러는 제가 만들어낸 인물이고 오늘 들으신 이야기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각색한 스토리텔링입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이것만큼은 각색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년 봄 당연하게 바라보던 저 왕벚나무의 진짜 고향은 일본이 아니라 바로 우리 땅 제주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년 봄 당연하게 바라보던 저 왕벚나무의 진짜 고향은 일본이 아니라 바로 우리 땅 제주도입니다. 900년대 초 한라산 자락에서 자생지가 처음 발견된 이후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도 거듭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전 세계는 여전히 벚꽃을 일본의 상징으로 알고 있고 우리 스스로도 이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만들면서 딱 한 가지 바람이 있었습니다. 올해 벚꽃 아래를 걸으실 때 딱 한 번만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저 나무의 뿌리가 어디서 왔는지를요. 그리고 그 사실을 주변에 한 분에게라도 더 나누어 주신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만든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가 한국의 봄에 열광하는 것은 단순히 경치가 예뻐서가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이 따뜻하고 안전한 문화 그리고 사람 사이의 깊은 정에 감동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나라를 이토록 아름답게 읽어주신 우리 어르신들, 여러분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이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자부심이자 이 땅에 핀 가장 아름다운 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 뭉클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에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도 올봄 벚꽃처럼 화사하고 눈부시게 빛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은 존경받아 마땅한 우리의 영웅입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